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4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시면 21번 ACSR은 동일한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저항을 갖는 경동연선에 비하여 어떠한가 그랬는데요. 우리 경동선은 연선을 사용하거나 단선을 사용할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가운데가 구리선, 그 다음에 바깥으로 1층이다 그러면 6가닥이 이렇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6개 맞나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트위스트로다 이렇게 꽈놓은 거죠. 트위스트라 이렇게 꽈놓은 겁니다. 뭐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트위스트가 까놓은 게 얘가 경동선이죠. 경동선. ACSR은 어떻게 만들어놨나요? 가운데 강철사를 넣어놓고 그 주위에 알루미늄선으로 이렇게 1층권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뭐예요? 얘는 강철이죠. 강철. 철에다가 뭘 섞은 거야? 뭐 실리콘 같은 걸 섞은 거죠. 뭐 SI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강철입니다. 강철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알루미늄을 이렇게 주위에다 꽈서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트위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게 ACSR입니다. ACSR이고 얘가 경동선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개는 이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1번부터 좀 보시면 바깥 지름은 크고 그 다음에 중량은 작다 그랬는데 경동선은 그 무게가 얼마냐면 그 무게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비중이다 그러면 물이 비중이 기준이 되겠지. 그 비중에 비해서 얘는 8.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무게가 이 정도 된다면 킬로미터당입니다. 얘는 ACSR은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무거운 거야? 그 비중, 물을 1 비중이라고 한다면 그 물에 비해서 얼마? ACSR은 2.7이고 경동선은 8.89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누구보다? ACSR보다. 자, 그런데다가 바깥 지름은 크고 그랬다. 바깥 지름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전류는 이렇게 골고루 흘려주지만 그 전류는 바깥으로 흐르려고 하는 무슨 작용? 표피효과 작용이 있죠. 표피효과. 그래서 가운데선에는 원래 사실은 전류가 잘 안 흐르죠. 거의 안 흐르고 바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한 거야? 예, 강철사에는 전류를 흘리지 않고 바깥에 알루미늄을 흐르게 하려고 뭐 했어요? 얘를 전선을 더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바깥 지름은 크고 중량은 가볍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ACSR 전선이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네. 1번. 그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22번은 삼상용 차단기의 용량은 그 차단기의 전격전압과 전격차단 전류와의 곱을 몇 배 한 것인가 그랬어요. 자, PS를 구해봐라. 단락용량을 구할 때 상계수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상계수에다가 전격전압 곱하기 뭐 한다고요?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한다.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한다. 자, 이렇게 하면 걔가 PS랍니다. 상계수가 단상이다 그러면 얼마 곱해줘야 되고 1이 곱해줘야 되고 3상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3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배 곱하기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다. 3상이라 그랬으니까 다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 루트 3배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제열기로 가열하는 것은 그랬는데 제열기로 뭘 가열하느냐 이거지. 자, 우리 보일러를 보면 발전소를 보면 보일러가 있고요. 화력발전소를 보면 과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터빈이 있는데 터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터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터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고 그 터빈 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 이 터빈 길이만 해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50m가 넘습니다. 이게 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샤프트가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뭐 하는 거야? 급수 펌프가 있고 그 급수 펌프에서 얘가 뭐 돼 있어? 복수기에 연결돼 있고 복수기에서 터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터빈 맨 마지막 거에 복수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이렇게 연결돼 있을 겁니다. 이 복수기는 뭐 하는 거예요? 터빈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증기를 뭘로? 여기에 뜨거운 증기를 심해에서 차가운 물을 끌고 와서 4에서 10도 되는 차가운 물을 끌고 와서 순환시켜주면 그 증기가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돼서 쫙 이렇게 빠지겠죠. 당연히 관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 물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보일러수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용하는 게 복수기다.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제열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열기는 이런 거예요.
보일러에서 우리가 물을 가열하면 100도씨에서 물이 끓죠. 물이 끓는 걸 우리는 비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습증기하고 뭐가 같이 있는 거야? 물하고 같이 있을 때 보일러에서 계속해서 같은 온도로다 증기를 가열해주면 뭐가 돼요? 걔가 습이 사라지는 이제 건조 포화증기가 되겠죠. 그 건조 포화증기를 과열기에 보내서 과열기에서 한 번 더 가열을 합니다. 그렇게 가열하면 얘가 뭐 하는 거예요? 과열증기가 되죠. 과열증기가 되고 그 과열증기가 약 530도에서 580도 되는데 그 과열증기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터빈 입구로 들어가서 터빈 입구에서 뭘 하는 거야? 온도가 낮잖아. 여기 온도가 낮은 대로 뭐 하는 거야? 서로 물을 증기를 교환해주면 뭐가 돼요? 온도 차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 당연히 낙차가 생기죠. 열낙차가 생깁니다. 그 열낙차에 의해서 여기 터빈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터빈 날개가 이렇게 있고 그 터빈 날개를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터빈 날개가 쭉 돌아가면서 발전기의 계좌를 돌려주는 거죠. 발전기 계좌를 이렇게 돌려주게 돼 있는데, 자, 제열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한번 터빈 입구에서 증기가 580도짜리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면 온도가 좀 내려갈 겁니다. 그 온도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보일러에다 보내서 그 증기를 다시 가열하겠다 이 말이야. 가열하고 나서 2차 터빈에 보내주는 거죠. 2차 터빈에 보내고 2차 터빈에서 다시 또 뭐 증기를 더 가열할 수도 있고 안 가열할 수도 있고 그냥 다시 얼리 보내주는 거예요. 예, 일 마치고 나온 것을 이쪽 터빈에다 또 보내주고 그 터빈에서 또 일 마치고 나온 것을 복수기를 통해서 물로 다 만들어서 보일러에 다시 공급해주는 이런 사이클들을 갖고 있는 거죠. 얘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열기라고 하죠. 제열기. 그 제열기는 뭘 대표주는 거라고? 증기를 대표주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갑니다. 24번. 보일러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뭐냐 그랬는데 우리 보일러를 보면 보일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일러가 화덕이 있고 여기 애쉬를 그래 타고 나면 뭐예요? 얘 타고 나면 석탄재지 석탄재. 석탄재를 추타해서 받을 수 있는 여기가 뭐였냐면 플라이 애쉬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이 애쉬라고 하는데 그 애쉬 통이 있고 여기에 화덕이 있고 여기에 불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불을 붙여주고 여기 드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럼이 뭐냐면 기수분리기야. 기수. 물하고 증기를 분리해주는 기수분리가 있습니다. 이 기수분리에 아래는 물이 있을 거고 위에는 증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물이 하강관을 통해서 쭉 보일러 안쪽으로 들어오고 보일러 면을 따라서 이렇게 관들이 있겠죠. 그 마지막 관 끝에 얼리 들어가 있어 드럼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증기로 다 변한 것을 증기는 위에 떠 있고 물은 밑에 있겠지. 증기로 다 변한 것을 다시 또 과열기라는 도구에서 열을 가한 다음은 그 다음에 얼리 보내주기 위해서 얘를 터빈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터빈으로 보내주는데 여기가 불이 떼고 나면 이 온도에 의한 이거 연기가 얼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빠지는 쪽에 보면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연통이 있겠죠. 연통이 있습니다. 이 연통 중간에 뭘 달았냐면 이코노마이저에서 절탄기를 답니다. 지금 절탄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절탄기를 답니다. 이 절탄기를 달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 거냐. 얘 그 열을 나중에 누구한테 보내주면 물 쪽에 여기에 급수가열기라는 게 있어요. 23번 문제를 좀 참고하시면 급수가열기라는 게 있는데 그 급수가열기에 들어가는 물을 다시 더 데펴줍니다. 물을 모아준다고 데펴주는 거다. 물의 온도를 올려주는 거다. 온도 증가해주는 겁니다. 이게 절탄기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연통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열을 얘도 열이 무시 못합니다. 왜? 한 35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50도 정도 되는 열이 그냥 연통으로 빠져나가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탄기라는 걸 달아놓고 그 절탄기에 그 열을 추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다 급수가열기에 보내고 그 급수가열기에서 급수를 데펴준 것을 다시 보일러수로 쓰겠다 이 말이야. 그게 급수가열기의 용도다. 그래서 24번 보시면 절탄기의 용도가 뭐냐? 보일러 급수를 더 데펴준다. 이게 절탄기다. 이코노마이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료가 한 4에서 11% 정도 절감이 된답니다. 이 절탄기를 사용함으로써.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자, 25번으로 갈게요. 25번.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하여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했다. 일부러 설치하지는 않죠. 뭐가 차폐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력선이 있다. 그럼 전력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탑에 뭐 애자를 설치해서 이렇게 전력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철탑 상부에 보면 뭐 있어요? 가공지선이 있죠? 가공지선. 얘 가공지선 왜 달아놓은 거야, 원래는? 뇌로부터, 이상전압으로부터 누구 보호하려고? 전선 보호하려고. 그죠? 선로를 보호하려고 달아놨는데 여기에 전류를 흘리다 보니까
자장이 이렇게 형성된답니다. 자장이 뭐예요? 전류 I가 흐르면 I에 의해서 뭐가 암페어 오르나더 법칙 자석 파이가 어디엔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기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어디엔가 계속 유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선이 여기에 있다. 통신선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 그러면 가운지선이 차폐선 역할을 해서 얘하고 반대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또 유기해? 이렇게 자기 인덕턴스 M을 유기합니다. 인덕턴스 M을 유기해서 서로 얘하고 방향이 반대인 교차해서 마이너스 180도인 M을 저감시켜주는 거야. 이게 차폐선입니다. 가운선을 설치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상전압을 억제하려고. 이상전압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려고 다뤘는데 걔가 어떤 역할도 하더라? 이 차폐 역할도 하더라. 이 차폐선을 설치하여 일부러 설치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각선 사이에 상호 임피던스를 각각 Z12, Z1S, Z2S라고 하고 차폐선 자기 임피던스를 ZS라고 할 때 차폐선을 설치함으로써 유도전압이 줄게 됨을 나타내는 차폐선의 차폐계수는 그랬습니다.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렸죠. 우리 풀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려놨네요. 전원단에 전압을 인가했고 접지를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전력선이라고 했습니다. 전력선이라고 했고 중간에 차폐선이 양쪽의 철탑을 통해서 돼 있어? 대지에 접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철탑을 통해서 이렇게 차폐선이 대지에 접지되어 있고 얘를 실드링 와이어라 그래서 여기를 ZS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실드링 와이어 그래서 얘를 ZS라고 이렇게 표기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 뜨는데 이거 통신선에 얘에 의해서 통신선에 전압이 뜰 텐데 걔 전압을 V라고 표시했나요? VM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다. 얘는 통신선이 되겠죠. 통신선에 전압을 VM으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통신선이 될 거고 얘는 전력선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폐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ZS는 차폐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풀이를 어떻게 한다면 여기에 전류가 흐른답니다. 어떤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를 IN이라고 표시했는데 사실은 단상에 영상 전류가 흐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텐데 걔는 무슨 전류라고요? 단상 성분에 위상차가 없는 무슨 전류? 영상 전류가 흐릅니다. 영상 전류가 흐르는데 그 영상 전류에 의해서 ZS도 전압이 뜬다. 이렇게 가공지선에도 전압이 뜰 텐데 걔 전류가 뜰 텐데 걔 전류는 위상이 반대인 무슨 전류?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 전류를 여기서는 IS 실드링 전류라고 했네요. 그죠? 실드링 차폐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했고 그때 통신선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를 Z1하고 ZS라고 표시했습니다. 얘를 ZN이라고 합니다. 얘의 임피던스를 Z1, 얘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했을 때 Z1과 ZS의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Z1S라고 표시해가지고 차폐선과 통신선의 임피던스는 Z2S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의 임피던스는 뭐예요? Z1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지락고장이 생겼다. 지락고장에 의해서 그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 M을 유기할 텐데 그 M과 얘에 의해서 반대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인덕턴스 M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180도 교차되어 있죠. 그러면서 서로 상쇄시켜 주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식을 세우면 이렇답니다. 어떻게 되온 거예요? VM에 뜨는 전압은 Z 마이너스라고 하죠. 서로 마이너스 180도 차이가 있으니까 Z1, 2가 영향을 줬죠. 이렇게 1, 2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Z1하고 2에 영향을 준 Z1, 2에 I0 전류가 영향을 줬고 플러스 또 무슨 전류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얘에 의한 전류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걔를 ZS에 IS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풀이해 보시면 ZL을 S라고 했는데 얘 Z2S라고 했네. 그죠? Z2S IS로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 얘들 중에서 마이너스 Z1, 2, I0에다가 플러스 Z2S에다가 이 IS 전류는 어떻게 생긴 거냐? IS 전류는 이렇게 생긴 거죠. IS 전류는 Z1S에다가 뭐에 영향을 받은 거야? I0에 영향을 받은 거지. 얘는 ZSIS 이 전류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Z1S에 I0에 영향을 이렇게 받은 거지. 여기서 IS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IS는 어떻게 되는 거야? Z1S I0 ZS분의 뭐가 돼요? Z1S의 I0가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을 여기다 구한 것을 넣어주고
걔를 풀이했더니 VM의 전압이 어떻게 뜬다는 거야? 마이너스 Z 12에 I0에 뭐예요? 1 마이너스로 돼 있나요? 1 마이너스 ZS Z 뭐 1, 2라 그랬나? 응, 1, 2에 Z 1S Z 2S의 영향을 받더라. 결국 얘들이 없었다면, 차폐선이 없었다면 원래 통신선에 무슨 전류값이 뜨는 거예요? 전압이 뜨는 거예요? 예, Z12와 I0에 의해서만 뭐가 되겠어? VM 값이 뜨겠지. 근데 차폐선을 설치함으로써 누가 생긴 거야? 얘 때문에 임피던스,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의 영향에 의해서 통신선에 뜨는 전압이 줄어들었죠. 줄어든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폐계수라고 합니다. 차폐선이 없을 때, 차폐선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임피던스 값이 커짐으로써 VM 값이 줄어들더라 이 말이죠. 통신선에 뜨는 전압이 줄어들더라. 몇 프로쯤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30에서 50% 정도 준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2번 해보니까 있네요. 2번.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다.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26번 보시면 변전소,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피레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피레기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기기를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피레기 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보십니다. 보기 1번부터 보시면 1번 전격전압은 상용주파 정연파 전압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 순식값이다 그랬는데 우리 피레기에서의 전격전압은 뭐예요? LA의 전격전압은 이렇게 하고 있죠.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입니다. 교류의 최고전압. 얘를 뭐라고 한다고? 피레기의 전격전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격전압은 일반 기기, 피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들, 나머지 일반 기기라든가 이런 데서의 전격전압은 뭐예요? 전격전압은 기준이 이거죠. 기계기구죠. 나머지 기계기구들 뭐 콘센트가 됐든 어떤 소켓이 됐든 이 기계기구에 가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을 뭐라고 한다고? 기기의 전격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레기의 전격전압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기서 속류가 또 뭐냐? 속류가 이런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속류가 뭐냐? 여기서 속류가 선로가 있습니다. 선로에 이상전압이 칩니다. 여기 피레기를 달아놨어. 이렇게 피레기를 직렬객과 특성 요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지를 해놨는데 뭐 보호하려고? TR 보호하려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여기에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이상전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지로 방전을 시켜줘야 되지. 그 대지로 방전을 딱 한 번 하고 나면 이 피레기의 갭이 어떻게 되냐면 방전할 때 임피던스가 작아지면서 아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뭐야? 선로를 대지에 지락시켜서 큰 전류를 방류해 주는 거죠. 이 방류 한 번 하고 나면 큰 전류를 방전해주고 나면 피레기가 이 지락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되겠어? 아크가 끊어지겠지. 이렇게 끊어지고 나면 얘 이제 뭐 들어오는 거야? 상용주파수 60Hz가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 60Hz에 똥을 싸긴 쌌는데 다 못 싼 거야. 그냥 나머지 속류들 여러분들이 똥 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큰 변 한번 이상해 배가 아파서 배 한번 맞은 거지. 똑같이 맞아가지고 똥을 한번 확 싸고 나서 벌떡 일어나요?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머지 잔변을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속류, 상용주파수에서 이어서 들어오는 전류, 그러니까 대지로 방전하고 나서 상용주파수에 이어서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는 속류라고 해요. 그 속류를 차단해버렸잖아. 그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을 피레기의 전격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을 우리 피레기의 전격전압이라고 하는데 1번 보시면 전격전압은 뭐 상용주파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2번도 좀 같이 보십니다. 피레기의 직렬갭은 일반적으로 저항으로 되어 있다. 예, 저항으로 되어 있다가 얘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그 저항값이 대단히 작아지면서 뭐로 연결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아크로 연결되는 거다. 갭. 여러분들 피레기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 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갭을 주는 거야. 이렇게 직렬갭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전전류는 이 방전전류는 내 충격전류의 파고값이다. 당연히 큰 전류고 파고치다, 피크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속류란
방전 현상이 실제로 끝난 후에도 전력계통에서 P렉에 공급되어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그렇죠. 송유란 뭐라 그래서 방전이 끝난 다음 전력계통에서 상용주파수에 이어서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 송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 3, 4번은 맞는데 답이 1번은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27번. 자, 27번. 요 시험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네요. 27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찍고 나오셔야지 이걸 풀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림과 같은 66kV 선로의 송전 전력이 2만 kW, 역률이 0.8일 때 A상의 완전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락계 전기 DG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랬어요. 문제를 좀 보고 계십시오. 문제를 좀 보시면서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300ohm짜리) 저항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A상, B상, 거꾸로네요. A상, B상, C상이 있고 여기에 CT를 달았습니다. CT를 달아서 CT의 1차 측을 다 묶어서 DG 계전기를 달았습니다. DG 계전기를 달았어요. DG 계전기가 뭐냐면 디렉셔널 그라운드 리레이예요. 이 알자 표시가 없는데 알자는 네모 박스를 우리 나중에 심벌을 배우실 때 보면 이 네모 박스가 R입니다. R. DGR이 달린 거야. 디렉셔널 그라운드 리레이. 그러니까 디렉셔널이 뭐예요? 방향. 접지 계전기죠. 접지 계전기. 방향 지락 계전기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것을 이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C상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 OCR을 달아놨고 그 다음에 B상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OCR 얘를 AB라고 해놨네요.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써놨네. AC. 그 다음에 A상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OCR을 달았는데 걔를 A에 A라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2차 측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콤몽을 해놨죠.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에는 무슨 전류가 OCR에는 과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는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A상에 지락이 생겼다 그래서 A상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면 A상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DG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냐? DG에는 지락전류가 흐릅니다. 그 다음 A상이 지락됐으니까 A상의 OCR에는 무슨 전류가 흐르냐면 부하전류하고 지락전류가 같이 흘러요. 그 다음에 B상에는 무슨 전류가 흐르냐? 부하전류가 흐릅니다. C상도 무슨 전류가 흐르겠어요? 부하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상이 지락됐고 DG에 흐르는 지락전류 구하라 했으니까 누구 구하라는 거야? 얘 지락전류 구하라는 거지. 지락전류. 그러면 얘가 지락되면 대지에 지락된 거니까 대지를 이렇게 Y결선으로 접지해놨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서로 단락이 된 거죠. 대지에서. 그러면 결국 얘 지락전류, 단락전류 IG는 지락전류는 뭐라는 거야? 저항이 R이라면 저항에 대한 뭐를 하면 되냐? 전압의 크기 A상에 흐르는 전압의 크기를 나눠주면 지락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렵다 이거야. 만약에 부하전류를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전력값이 주어졌다면 P를 계산하시면 그냥 부하전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시면 된다. 어찌됐든 지락전류를 구하랬으니까 지락전류는 어떻게 구했어요? 저항값이 얼마 주었어? 저항값이 얼마 주어졌냐면 저항값이 얼마 300ohm이 주어졌죠. 300분의 전압은 얼마 주어진 거예요? 전압은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66kV가 주었어. 66kV가 성간전압이에요? 상전압이에요? 당연히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다면 무조건 전압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26번은 전압은 66kV입니다. 또는 33kV입니다. 이런 전압들은 다 뭐야? 선간전압이 주어진 거야. 이 앞에 상전압이다 그러면 상전압 66kV 이렇게 주어졌겠죠. 한 상의 전압이다 이 말이야. 전력이 됐든 전기기기가 됐든 회로이론이 됐든 말없이 주어지는 전압은 다 무슨 전압이에요? 공칭전압, 선간전압이야. 지금 선간전압이 주어졌다. 얼마로? 66kV가 주어졌다 그러면 저항의 단위가 오hm, 기본 단위니 얘도 기본 단위로 바꿔보면 66,000V를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루트 3으로 나눠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전압이 구해지는 거지?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27A가 나온답니다. DGR에 흐르는 지락전류가 127A가 나왔는데 답에 보니까 없네? 아하, 왜 없는 거예요? 우리 CT라는 놈은 뭐 하는 거야?
1차 측의 큰 전류를, 대전류를 2차 측의 작은 전류로다 뭐 해주는 거야? 별유 해주는 거잖아. 별유. 근데 얘 계정기들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 CT에 2차 측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몇 암페어라는 거야? A상에 흐르는 전류가 127A가 흘렀다 이 말이야. 127A가 흘렀으니 CT의 2차 측에 뭘 달아놨어? OCR 달아놨으니 그 OCR에 전류를 변환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CTB에 역수를 취해줘라 이 말이죠. CTB에 역수를 취해줘라 그러면 127A에다가 CTB가 주어졌나요? CTB 주어졌나 보자. 300대 5라고 여기 주어졌잖아. 이게. 문제에 보면 300대 5입니다. 300대 5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300대 5에 역수를 취하라 했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역수 취하라는 게 300대 5짜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역수 취하라 했으니까 얘 범위수로 풀면 어떻게 하면 돼요? 300분의 5가 되나? 그렇죠. 300분의 5가 되는 거지. 300분의 5를 뭐 해주라는 거야? 1차 전류, 부하 전류에다가 곱해줘라 이 말이야.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곱해줘야지만 이렇게 역수비에 CTB에 역수를 곱해줘야지만 비로소 내가 원하는 전류를 측정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2.12A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1.12A.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습니다.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전격전압이 6600V. 전격전압의 밑줄. 전격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자, Y결선 3상발전기의 중성점을 일선지락 시 지락전류를 100A로 제한하는데 저항기로 절대로 한다. R값을 구하시오. R은 I분의 V 아니야 그냥? R은 뭐라고요? I분의 V잖아. 걔 지락전류가 주었어. 지락전류. 한 상에 흐르는 전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락전류가 얼마 주었어요? 100A가 주었네. 100분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상전압이 주었어. 상전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전격전압 6600V는 성간전압이에요? 뭐예요? 당연히 성간전압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600을 뭐로 나눠주면 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몇 번에 있어요? 38호 나오더라. 몇 번? 3번에 있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다. 이런 문제죠. 이것도 못 풀어.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 29번으로 갑니다. 29번. 전력설비의 수용률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수용률은 공식이 뭐예요? 용수설 뭐 이렇게 오지 않나요? 수용률은 수용 최대 전력을 뭐로 나눈 거? 설비 용량으로 나눈 거죠. 설비 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이것을 곱하기 100%한 게 수용률이다. 결국 뭐예요? 이렇게 100kW짜리 부하가 있는데 얘 100kW가 50은 에어컨이고 50은 예를 들어서 히타야. 에어컨과 히타를 같이 떼지는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의 반이니까 반만 뗀다. 그러면 설비 용량이 100kW인데 수요 최대 지금 쓰고 있는 전력은 얼마인 거예요? 50kW가 되겠지. 그럼 얘 수용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돼? 100분의 50이니까 50%가 되는 거 아니야, 수용률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률은 설비 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수요 최대 전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냐? 이걸 우리는 수용률이라고 한다.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 3번. 자, 30번으로 갑니다. 30번. 직류송전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직류송전 우리나라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죠. 어디에 하고 있어요? 해남에서부터 제주도까지 154kV를 뭘로? 180kV 직류로 다 변환해서 제주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직류송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30번. 직류송전은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류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X값, 리액턴스 값이 없습니다. 절연 계급을 루트 2분의 1만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유전 채손이 없습니다. 충전 용량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페란티 현상도 생기지 않습니다. 단락 용량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무효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락 용량이라는 것은 무효분이 없더라 이거야. 무효분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교류에서 직류로 넘어갈 때 무효분은 삭제되고 유효 전력만 넘어간다 이 말이야. 표피 효과도 없습니다. 표피 효과가 뭐예요? 전선의 단면을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이 말이야. 직류에서는. 그 다음에 송전 용량이 교류에 비해서 더 증가됩니다. 또 뭐 안정도도 높아집니다. 왜? X값이 없으니까 안정도도 증진됩니다. 안정도가 되겠죠. 증가됩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잘못된 설명을 찾으시려고 했는데 1번부터 보시면 교류보다 시료값이 적어 절연계급을 낮출 수 있더라. 절연계급을 낮출 수 있다. 맞고요. 2번 교류보다 안정도가 떨어진다. 안정도가 직류가 더 증가되더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될 것 같고요. 3번에 보시면 직류계통과 연계 시 교류계통의 차단 용량이 작아진다. 왜? 단락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단락 용량이 그냥 무효분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단락 용량이 작아진다. 그래서 결국 차단 용량이 작아지는 거죠. 단락됐는데 그 단락 전류가 작아. 그러면 차단기도 작게 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직류계통은 차단 용량이 작아진다. 다음에 교류 방식처럼 송전 손실이 없어. 그렇죠. 송전 손실, 유전체 손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손실이 없어 송전 효율이 좋아지더라. 송전 효율이 좋아지더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요. 31번을 갑니다. 변전소에서 지락사고의 경우 사용되는 계정기의 영상전류의 밑줄. 영상전류. 영상전류가 나타내는 것은 영상부이 나타난다 그러면 1선 지락이라든가 2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만 2선 지락 고장 시에만 뭐예요? 영상분을 고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1선 지락이나 2선 지락지에는 뭐를 고려해 준다? 영상분을 고려해 주고 당연히 정상분 임피던스, 역상분 임피던스도 고려해 줍니다. 단락 고장이 생겼다. 선간 단락이다. 두 선이 단락됐다. 선간 단락이 생기면 Z0는 무시되고요. 지락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Z0 무시되고 Z1과 Z2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삼상 단락 고장이 생겼다. 삼상 단락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Z1만 고려됩니다. 왜? 여기서 단락 전류 IS 구해보면 Z1분의 2 이렇게 구하죠. 삼상 단락에서. 걔가 뭐라는 거야? 정상분 임피던스였다 이 말이에요. Z분의 2가. 그 다음 단락 고장, 선간 단락 고장이 생겼다. 그때의 IS는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어떻게? Z1 플러스 Z2분의 2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일선지락 고장이 생겼다. 그때 단락 전류 구해라. 단락 전류 구해라. 그러면 이건 어느 상에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다 구해하는 것은 뭐예요? 일선지락 고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영상전류가 생겼다면 1선지락이나 2선지락 고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락사고의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기에 영상분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 영상분은 ZCT, 영상변류기 가지고 고장을 검출합니다. 영상변류기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는 ZCT 가지고 영상분을 고려해야 된다. 제로가 뭐예요? 제로 영상이다 이거죠. 0.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 송배전계통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거. 1번, 안정도가 뭐냐, 이거. 안정도라는 건 이런 거죠. 발전단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하단이 있다면, 부하단에 어떠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송전단과 발전단과 부하단이 뭐예요? 서로 동기를 유지하면서 고장이 발생하도록 안정하게 운영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부하가 급변했는데도 발전기가 가속을 해버린다. 그러면 탈조해버린다. 그러면 탈조하면 뭐 하는 거야? 얘가 안정도가 아주 나쁜 거죠. 그 안정도를 향상하는 방법이 뭐냐? 안정도를 향상하는 방법은 첫 번째 중요한 게 X값을 저감시키면 되고요. 두 번째 전압을 평형시키고 세 번째 전력을 안정화시키고 네 번째 고장을 빨리 신속하게 차단하면 됩니다. 각각의 방법들이 따로 있겠죠.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보자. 1번 병렬 회선수를 증가해라. 회선수를 증가하면 뭐가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N분 병렬 회선수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보시면 병렬 콘덴서는 왜 다는 거야? 역률 개선이지.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에 보시면 소음여자 방식을 채용해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전압을 안정하려면 AVR 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가 타려고 했다? 부하 측에 전압이 올라갈 거 아니야? 왜? 부하가 없어졌으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것을 안정하려면 얘 전압을 좀 높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서로 높여주면 되니까 일단 AVR을 설치했다.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설치했다. 근데 얘가 아주 빠르게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뭘 단다고? 초소금기를 단다. 초소금 여자 방식을 채용하는 초소금 여자 방식을 채용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액턴스를 감소해라. 그래서 리액턴스 X값을 감소하면 안정도가 증진됩니다. 안정도가 증진되는데 4번을 보시면 이거죠. P는 X분의 ES2R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의 사인 델타 전압 상착을 곱해준 거다. 여기서 X값을 줄이면 안정도가 증진된다. X값을 줄이면. 그래서 기기의 리액턴스 X를 줄이면 안정도가 증진되더라. 다음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에 보시면 있네요. 다음 33번으로 갑니다. 33번. 자, 33번은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솔로에서 다중접지, 우리나라는 투트라인 다중접지 되어 있죠? 왜? 배전용 변전소에서부터 22,900V를 뭐를 이용해서 끌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를 이용해서? 전주를 이용해서 전부 다 3상 4선식을 끌고 오고 있죠? 3상 4선식을 이렇게 끌고 오고 있단 말이야. 완금을 이용해서 A상, B상, C상, 3상에다가 중성선의 렉을 이용해서 중성선이 이렇게 같이 쭉 딸려 나옵니다. 이게 계속 변전소로부터 우리 수용관까지 오는데 중간중간에 뭐 있어? 계속 전주 있죠? 이 전주마다 중성선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접지했지? 이렇게 접지했다는 거야. 계속 접지했어. 그러면 얘가 뭐 하는 거야? 다중접지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접지했다. 중성선을. 이걸 다중접지라고 합니다. 다중접지 3상단의 배전솔로에서 고압측 1차 측 중성선과 저압측 2차 측 중성선을 정기적으로 연결했답니다. 이 중간쯤에 와갖고 변대가 있나 봅니다. 여기다 변압기를 달았어. TR을 다는데 그 TR 1차 측의 전압은 얼마예요? 22,900일 거고 TR 2차 측 전압은 뭐겠어? 380V나 얼마겠어요? 220V인데 얘 22,900V나 382 전압의 차는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걔가 혼척이 됐답니다. 이렇게 혼척이 되면 2차 측에 뜨는 전압이 몇 볼트가 되는 거야? 22,900이 떴겠지.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기기나 사람의 인명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접지를 잡아놓고 22,900이 떴다? 그럼 나 접지적으로 그 전압을 빼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접지하는 겁니다. 몇 종 접지했어요? 2종 접지하잖아. 2종 접지. 2종 접지하는 주 목적이 뭐야? 고저압 혼촉 시 저압 측에 2차 측에 뭐를? 전위가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보니까 있네. 4번. 자, 그 다음 34번으로 갑니다. 34번. 전용 콘덴서와 비교할 때 동기조산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랬어요. 그래, 동기조산기는 어떤 거냐 이거지. 콘덴서에 비해서.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전력 손실이 적다. 전력 손실이 적나요? 전력 손실이 크지. 왜? 회전기이기 때문에. 동기조산기는 전동기예요. 전동기. 콘덴서는 스태틱 콘덴서잖아. 그죠? 정직이란 말이야. 정직이. 얘들은 전력 손실이 약 1.0에서 1.2, 1.4배까지도 됩니다. 1.4배. 누구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아주 손실이 큽니다. 얘는 약 한 0.3%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진상전류 외에 지상전류도 취할 수 있다? 그렇네요. 동기조산기는 진지상 다 나오는 거죠. SC는 뭐만 나와? 진상전류만 나오니까 답은 일단 2번이 될 것 같고요. 3번 단락용량이 발생해도 고장전류를 공급하지 않는다. 4번 필요에 따라 용량을 계단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 자, 35번은 파동 임피던스가 305민 가공송전선 1km당의 인덕턴스를 구하랍니다. 오호,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죠? 우리가 인덕턴스 L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라는 공식을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리엘리파 킬로메타다. 익히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파동 임피던스라는 게 뭐야? 파동. 이상전압의 선로에 이상전압이 쳤어. 그 이상전압이 치면 그때 선로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값을 파동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선로의 임피던스 값이에요. 선로의 임피던스 값을 파동 임피던스라고 하고 이 파동 임피던스는 크기가 여러분들 루트 C분의 L로 이렇게 정해지죠. 나중에 구해보셨잖아요. 이렇게 구해지는데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상전압의 진행파 전류에 대한 진행파 전압의 비란 말이야. 그 이상전압은 아주 고차수 고조파입니다. 이런 큰 고조파들은 여러분들 300MHz니 600MHz니 이런 라디오 전파들은 선로로 다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요? 가공으로 오잖아? 이상전압도 역시 뭐예요? 가공으로 날아다니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선로에 이상전압이 생겼다. 그럼 선로 도체가 있고 선로에 외피가 있다 그러면 선로의 도체 내부로 다 침투하지 않고 도체 외부로 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공기로 다 전해놨잖아요. 그죠? 가공선로는. 이 공기층을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에 임피던스 L은
0.05는 내부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고 얘 외부 임피던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L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원래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놨다 이 말이야. 그렇구나. L이라는 놈은 이상전압에 의한 진행파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로는 그 값이 인정되지 않고 고려되지 않고 외부 임피던스만 가지고 외부의 인덕턴스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구나. 어디서? 특성 임피던스 구할 때.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그랬는데 여기서 L을 구하려고 했더니 0.4605는 상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로그 10 R분의 D를 어디선가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 것이냐. 걔는 특성 임피던스 Z 오메가는 이렇게 구한다며요. 어떻게 구했어? 루트 Y분의 Z다. 이거 계산하면 G 플러스 J의 B에다 뭐예요? R 플러스 J의 X값 어쩌고저쩌고 하면 걔가 뭐 나온 거야? C분의 L이 나왔다. 이 C라는 놈은 어떻게 계산돼? 다시 계산하면 로그 11m라는 R분의 D분의 0.02413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L은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얘네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랴. 어떻게? 얘네들을 계산했더니 138 로그는 같이 있으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 로그 10m라는 R분의 D 값이 나오더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Z오메가가 이거 다 계산해 놓고 나면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여기서 로그 10 R분의 D를 9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네. 그러면 로그 10 R분의 D라는 놈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138분의 Z 오메가 값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네. L은 어떻게 하라고? 로그 10 138분의 Z 오메가를 여기다 넣으면 Z 오메가 얼마 주었어요? 특성 임피던스가 305옴 주었잖아요. 305옴을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약 1이 나오나 봅니다. 1.0.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Z 오메가의 값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 10을 빼내서 138분의 Z 오메가 값을 넣고 어디다가 L은 또 0.05를 뺀 상태에서의 L 값을 구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전력계통 설비인 차단기와 단로기는 전기적 및 기계도로 인터록을 설치하여 인터록이 뭐예요? 누가 동작할 땐 누가 동작 못하게 하고 누가 동작할 땐 누가 동작 못하게 하는 걸 인터록이라고 하지. 설치하여 연계하여 운전하고 있다. 인터록의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 우리 보기를 좀 보시면 차단기하고 단로기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차단기와 단로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 DS라는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DS.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부하를 연결하고 얘를 온오프 했다. 온오프 한다. 그러면 얘는 소장치가 없습니다. 아크를 끌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온할 때도 아크가 쭉 딸려 나오고 오프할 때도 아크가 쭉 딸려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아크가 누구한테 오겠어? 나한테 오겠지. 조작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소장치가 없는 얘는 누구하고 같이 달아놔야 된다고? 소장치가 있는 놈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걔를 우리는 서킷 브레이커 1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단기죠. 이 차단기하고 같이 달아놓는데 차단기가 예를 들어서 온데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냥 부하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부하 걸려 있다. 차단기 온데 있다. 이때 DS 온오프 하면 뭐야? 역시 아까 쭉쭉 딸려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12를 항상 오프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부하 상태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무부하 상태에서만 뭐라고? DS를 온오프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 아크가 안 딸려 나온다. 무부하니까 아크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2번에 보시면 차단기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37번. 죄송합니다.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전선의 구비조건을 쓰랍니다. 전선의 구비조건. 자, 우리 이렇게 외우죠. 전선의 구비조건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기가 이것만 나올 게 아니라 우리 프리처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죠. 저희는. 경기도에 비가 부네. 비가 온다 이거지. 자, 이렇게 외우죠. 경기도에 비가 부네. 헐이 뭐예요? 허용전류. 전선에 흐를 수 있는 전류값은 큰 게 좋은 거지. 그렇죠? 큰 전류가 흘렀다. 근데 얘 허용전류는
작은 전류야. 그러면 이거 전선 어떻게 돼서 다 녹아버릴 거 아니야. 큰 전류가 흘렀으니까 열이 발생하면서 허용 전류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경제에 적일 것. 값이 비싸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되겠지. 강도가 클 것. 그 다음에 도전율이 클 것. 도전율.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 도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클 것. 그 다음에 애자는 빼고요. 비중이 어떻게 돼? 비중이 뭐야? 무게. 비중이 가벼워야지. 가벼울 것. 그 다음, 가요성이 풍부할 것. 가요성이 클 것. 그 다음에 부식성이 커서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있을 것. 이렇게 외우자. 경기도의 비가분해 이렇게 외우시고, 자, 풀이를 좀 같이 참고하시면서 1번부터 보시면 도전율이 높아야 된다. 맞고요. 2번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된다. 전압강화가 적을 것. 전압강화는 당연히 적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허용전류가 작을 게 아니라 클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8번으로 갑니다. 지락고장 시 문제가 되는 유도장애로서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상호 인덕선스에 발생하는 장애는 뭐냐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Y결선이 되어 있는데 옆에 통신선이 있답니다. 통신선이 이렇게 있어요. 통신선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대지가 있다면 그 대지와 뭐가 돼 있어요? 얘들 항상 충전이 되고 있죠. 이렇게 C에 의해서 충전이 되고 있고 이 C에 의해서 C가 불평행되어 있다면 중성점에 전압이 뜰 거고 전압이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지하고 직접 접지 잡아놨다 그러면 대지 여기에 잔류전압이 조금이라도 뜬다. 뭐 100V가 떴다. 그럼 대지의 전압은 0V이기 때문에 전압 차이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전류가 흐르겠지. 그 전류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통신선에 영향을 줄 겁니다. 왜 전류가 흐르면 자장끼리 형성되니까 암페어 흐른다고 보기 위해서 통신선에 영향을 주겠죠. 이건 평상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지락고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 지락고장이 뭐예요? 지락전류가 흐르겠지. 이렇게. 지락전류가 직접 접지해서 지락전류가 흐르는데 그 지락전류의 크기가 3I0야. 이 3I0의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 거야? 이번엔 중성선으로 흐르면 그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큰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통신선에 전자유도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유도작용을 일으키는데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2의 오메가 ML의 3I0. 예, 지락전류보다 배웠잖아. 얘를 뭐라고 한다고? 전자유도 전압. 전자유도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다시 보시면 평상시에 일어나는 건 뭐야? 정전유도고 지락고장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건 뭐야? 전자유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에 있네요. 2번. 39번으로 갑니다. 39번.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랬는데 우리 리액터를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콘덴서하고. 리액터 중에서 한류 리액터는 한류 L이라고 쓸게요. 한류 리액터는 뭐냐면 단락전류 제한용입니다. 단락 용량을 또는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리액터입니다.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 있죠? 직렬 리액터. 시리즈 리액터, 직렬 리액터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야? 우리 콘덴서를 온오프 할 때 나오는 제5조파 제거죠? 5조파 제거용이죠. 제거. 그 다음에 또 리액터가 뭐 있을까? 불로 리액터, SHR 있죠? SHR. 불로 리액터라고 하지. 얘는 뭐예요? 불로 리액터 왜 다른 거야? 페란티 현상.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 이런 페란티 현상에 불로 리액터를 설치해서 페란티 현상을 뭐 하고 있어요? 제거하고 있죠. 페란티 현상 방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콘덴서로 가보자. 병렬 콘덴서는 뭐예요? 병렬 콘덴서. 병렬 콘덴서는 왜 다른 거야? 역률 개선하려고. 역률이 개선이 목적이다. 직렬 콘덴서는 어디다 달아요? 직렬 콘덴서는 얘는 부하에 다는 거고 얘는 어디다 다는 거야? 장거리 송전선로에 달아서 뭐 하려고? 전압 강화 뭐 하려고? 전압 강화 생긴 것을 경감시켜 주려고. 작게 만들어 주려고. XL 값을 저감해서 전압 강화를 경감해 주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뭐 물어봤어? 한류 리액터 물어봤다. 몇 번? 단락전류 제한. 단락 용량 제한. 몇 번? 4번. 자, 40번으로 가시면 그림과 같이 각도체와 연피 간의 정전 용량이 C0랍니다. 연피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림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연피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CCTV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케이블 TV 보시면 옛날에 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었지. 이렇게 가운데 동선 있고 뭐 허연 거로다 이렇게 도체 감아놨고 그렇죠. 절연체지게 절연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했어요? 이렇게 뭐 이상한 코일 갖다 막 이렇게 스프링 갖다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얘가 뭐냐면 시스야.
얘를 연피라고 해요. 이 연피야. 연피는 나중에 저 끝에 가면 뭐 해야 돼? 접재놔야 돼. 그 접재놓은 거야, 이렇게. 연피를 접재해야 되는데, 그림상에서 접지가 빠져있다, 이 말이야. 하여튼, 접지를 이렇게 해놓고, 접지했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예요, 여기? 이 점이 뭐냐면, 이거 도체야, 도체. 이렇게. 도체가 3개 있는 거야. 이 도체와, 뭐야, 이 유전체를 통해서, 절연체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콘덴서가 되고 있잖아. 그죠? 분극 현상에 의해서 콘덴서와 접지 측 간에 뭐야 이거 플러스가 흐른다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돼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 분극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대지정전용이라고 하잖아. 대지정전용을 여기서는 C0로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접지돼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네들 전선 R과 S상 T상인지 뭐 A상 B상 C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네들 간의 임선 정전량을 뭐라고 해서 상호 정전량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걔를 M이라고 표시했나요? M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놨다. 이게 3상이다. 이게 3상이다. 그랬을 때 CN 작용정전량을 어떻게 구해요? 3상이다 그러면 CS 대지정전량 여기서는 뭘 표시했어? C0 플러스 3CM으로 표시해야죠.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보니까 있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시해놨더라 이거야. 그래서 접지를 잡아놓는 게 사실은 맞는 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4년 2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